짙은 마호가니 색상의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 이노베이트 퓨처 IF 총재는 등바디가 높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맞은편에 앉은 유럽 투자 컨소시엄 대표단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의 의중을 꿰뚫는 듯했다. 몇 시간째 이어진 협상은 마지막 난관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왼쪽 다리가 미세하게 저려왔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총재님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희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컨소시엄의 대표 필립 회장이 완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의 젊음과 애써 무시하려는 듯한 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얕은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재지만 동시에 다리를 저는 약점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지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육중한 테이블 주위를 걸을 때 그의 걸음걸이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불균형을 이루었다. 절뚝 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바로 서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몇몇의 시선이 그의 다리로 향했다가 황급히 거두어졌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회색빛 하늘 아래 웅장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정성이라. 좋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안정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성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파도를 예측하고 그 파도에 올라탈 서핑보드를 미리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그들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강렬해져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낡고 삐걱거리는 유람선 티켓을 손에 쥐고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대양을 가로지를 수 있는 최첨단 항공모함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건조 과정에는 소음도 있고 위험도 따르겠죠. 하지만 완성되었을 때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훈은 테이블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단단한 원목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비유는 직설적이고 강력했다. 투자단 대표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지훈이 제시한 방대한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비전은 매혹적이었다. 그들이 망설였던 것은 그의 계획이 가진 리스크가 아니라 그 계획을 이끄는 인물, 강지훈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밟기로 결심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을 향한 항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낡은 유람선에 남으실지 아니면 저와 함께 항공모함에 오르실지.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절뚝이는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다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총재의 모습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필립 회장이 길게 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다. 협상이 끝나고 투자단이 떠나자 회의실에는 지훈과 그의 비서실장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비서실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성공입니다. 총재님, 또 한 번 해내셨습니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약속이라도 한 듯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먼저 퇴근하게. 지훈의 말에 비서실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훈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쏟아지는 비에 번져 흐릿한 강처럼 보였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자 빗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그를 덮쳤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온몸을 뒤흔드는 격렬한 충격과 함께 찾아온 왼쪽 다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 뒤집힌 차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너머로 그는 보았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 멀리 서서 이쪽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실루엣을.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훈은 짧은 신음과 함께 유리창에서 이마를 떼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또다시 그날의 악몽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후유증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세단 옆에서 대기하던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집으로. 지훈이 짧게 말하며 차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비 내리는 도시의 밤속으로 합류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까의 잔상이 어른거렸다. 그는 눈을 감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의 집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심 속에서도 한적한 고급 빌라 단지에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서고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며 환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속에는 그의 아내 서윤아 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는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온기였다. 오늘 늦었네요. 많이 힘들었어요. 유나는 그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그에게 최고의 위안이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계약은 잘 끝났어.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어둠이 문 밖에서 차단된 듯한 완벽한 안식처였다. 아빠, 작은 발소리와 함께 8살 아들 민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오늘 로봇 조립하다가 어려운 거 있었는데 아빠 오면 물어보려고 기다렸어요. 지훈은 몸을 숙여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뺨에 뺨을 비비자 아이 특유의 부드러운 살결과 냄새가 그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우리 아들, 뭘 못 만들었을까? 아빠가 다 해결해줄게. 지훈의 목소리는 회사에서와는 전혀 다른 한없이 다정한 톤이었다. 유나는 그런 두 부자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강지훈을 냉철한 승부사이자 신체적 약점을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했다. 혹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저 행운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어두운 밤을 홀로 견뎌내고 있는지를.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민준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었고 유나는 다정한 맞장구를 쳐주며 지훈의 접시에 음식을 놓아주었다. 지훈은 대부분 듣는 쪽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시종일관 아내와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삭막한 회의실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아버지인 강지훈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민준이가 잠자리에 들고 부부만이 남은 거실은 고요했다. 유나는 따뜻한 차를 내와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 비가 와서 또 힘들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항상 그가 기댈 수 있도록 곁을 내주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주는 온기가 그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당신과 민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거야.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에게 가족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지훈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 안에, 그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평화로운 순간, 서재에 놓아둔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중요한 연락 외에는 울리지 않도록 설정된 벨소리였다. 유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지훈은 서재로 향했다. 발신자는 그의 오른팔이자 이노베이트 퓨처의 전략기획팀장이었다.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지훈이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팀장의 다급하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재님, 방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후 마감 직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우리 회사 주식이 대량으로 매집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보니 모든 흐름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팀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제니스코프, 제니트콜프입니다. 최진석, 그자의 수법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진석, 지훈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봉인해두었던 이름. 빗속의 악몽에 등장하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지훈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부서져라 쥐어졌다. 방금 전까지 가족과 함께하며 얻었던 평온은 산산조각 나고 그의 눈에는 다시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렸다. 그는 창밖에 비 내리는 밤을 노려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 이노베이트 퓨처타워의 최상층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총재실에 딸린 전략회의실에는 강지훈과 그의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주식 거래 내역이 빼곡히 차 있었다. 밤샘 분석의 결과는 명확했다. 수십 개의 위장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교란 매매와 블록딜의 종착지는 단 한 곳, 바로 제니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석이 확실합니다. 그의 자금 세탁 방식과 공격적인 MA 패턴, 지난 기록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략기획팀장의 보고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최진석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통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 지훈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혼란이나 두려움 대신 이글거리는 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경영권이 아닐 거다. 이노베이트 퓨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나를 이 바닥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해서 오히려 임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지금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각 팀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언론 대응은 내가 직접 지시하기 전까지 일절 금지한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지훈의 단호한 선언에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리더가 가진 강철 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같은 시각, 제니스코프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진석은 통유리창 너머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를 입은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오만과 뒤틀린 질투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유럽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기사가 실린 경제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다리를 저는 주제에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건 좋아하는군. 그는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계획대로 이노베이트 퓨처의 지분 7%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시장에 약간의 충격이 간 것 같습니다. 최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충격?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지훈이 애지중지 쌓아 올린 모래성을 파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는 없지. 서서히 물을 채워 발목을 잠기게 하고 숨통을 조여야 진짜 재미있는 법이야.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소용돌이 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이는 가정까지도. 그날 오후, 계획의 첫 번째 화살이 발사되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유명 IT 기업 총수 A씨의 숨겨진 과거, 끔찍했던 사고의 진실은. 기사는 익명을 사용했지만 절뚝이는 천재 CEO라는 표현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과거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A씨의 무모한 과속과 음주 의혹까지 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사실처럼 포장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다. 지훈의 사무실로 빗발치는 문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임원들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읽어내렸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저열한 의도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대응하지 마. 이건 미끼다. 우리가 여기에 흥분해서 달려들면 최진석은 더 큰 판을 벌일 거야. 그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우리는 놈이 쳐놓은 진흙탕에서 싸울 필요 없어. 우리의 전쟁터는 시장이다. 재무 방어 계획에만 집중해. 그의 이성적인 판단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까지 사귈 수는 없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 도시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악의적인 기사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모한 과속, 음주 의혹. 최진석은 과거의 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틀어 지훈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비열함의 구역질이 났다.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잊고 있던 또 다른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사고 직후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다리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 재활은 고통스러웠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걷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한적한 갤러리였다.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피하고 싶었다. 그는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고요한 공간이 주는 위안이 필요했다. 절뚝이며 그림들 사이를 천천히 걷던 그는 한 작품 앞에서 발을 멈췄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부러진 돛을 단 채 위태롭게 항해하는 작은 배를 그린 그림이었다. 절망적이면서도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처절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품인데.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단아한 모습의 한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가 바로 서윤아였다. 당시 그 갤러리의 신입 큐레이터였던 그녀. 지훈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다리를 의식하며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투명한 눈빛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배가 위태로워 보여서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유나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저 배가 결국 폭풍을 뚫고 나갈 거라고 믿어요. 부러진 돛은 상처이자 약점이지만 동시에 저 배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견뎌냈는지 보여주는 훈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힐끔거리거나 동정 어린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직 그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날 그들은 한참 동안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시선에 지훈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를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닌 그림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진 관람객으로 대했다. 그 당연한 존중이 당시의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만남을 계기로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 다시 현재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다. 갤러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와 그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부러진 돛이 가진 의미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그는 재기할 수 있었고 이노베이트 퓨처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그런데 이제 최진석은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그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어 진흙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액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는 차분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최진석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이제 회사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지훈이요.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하지. 최진석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이노베이트 퓨처타워의 전쟁 상황실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정연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전자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마스터처럼 최진석의 제니스 코프가 버려놓은 판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팀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를 올렸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지훈의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팀 전체는 구심점을 잃지 않았다. 최진석의 공격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시장에서의 주식 매집을 통한 경영권 위협. 둘째,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실추. 셋째, 핵심 인력에 대한 비상식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통한 내부 교란.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스크린의 데이터들은 얼마나 상황이 위급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모든 공격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놈은 너무 공격적이야. 단기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조급함이 그의 전략 곳곳에서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휘말려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 방패를 들어 그의 칼을 막는 동시에 그의 심장을 찌를 창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 즉시 다층적인 역공 전략의 수립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훈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낮에는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외 활동과 내부 단속에 힘썼고 밤에는 비상대책팀과 함께 최진석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뇌를 가진 사람처럼 한쪽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방어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래의 승리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냉철한 판단력에 팀원들은 경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강철 같은 그에게도 휴식은 필요했다.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가는 집은 그에게 유일한 재충전의 공간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전쟁터의 지휘관에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으로 자신의 가면을 바꾸었었다. 아내와 아들에게는 결코 자신의 싸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아빠, 이제 와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던 유나가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녀는 그저 그의 외투를 받아들고 따뜻한 물수건을 건넬 뿐이었다. 그 사려 깊은 배려가 지훈에게는 천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곧 끝날 거야. 지훈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잠든 아들의 방에 들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곤히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평화를 깨트리려는 자를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거실로 나오자 유나는 그가 좋아하는 허브티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당신 갤러리는 요즘 어때? 다음 전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지훈은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순순히 그의 장단에 맞춰주었다. 네, 다음 주에 신진 작가 후원을 위한 작은 자선 경매를 열기로 했어요. 중요한 분들도 몇 분 오시기로 했고요.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지만 지훈은 피곤함에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만들어준 고요한 평화 속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취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저 수동적인 위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거대한 압박감과 싸우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깊어진 그늘, 잠결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그의 걸음걸이까지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느끼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그가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세상 속에서 그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자선 경매가 열리던 날, 유나의 갤러리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으로 변했다. 정재계 인사들의 아내들,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리고 막강한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가들이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갤러리를 가득 메웠다. 유나는 완벽한 안주인으로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그림 판매나 자선기금 모금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남편에게 필요한 진주를 찾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 요즘 기세가 대단하더군요. MA 시장의 포식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한 금융그룹의 사모님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다가가 와인잔을 채워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니스코프 말씀이시군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요즘은 바이오 산업에도 크게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KBC 은행장의 아내인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어머, 관장님도 아시는군요. 사실 우리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픈가 봐요. 제니스코프가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글쎄, 자기 자본도 아니고 우리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대출금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밤잠을 설치더라고요. 박 여사는 가볍게 푸념하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놀란 기색 없이 미소로 화답했다. 사업하는 분들은 다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그래도 최 회장님 같은 분이시니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녀는 더 이상 그 주제를 파고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KBC 은행, 막대한 대출, 바이오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체스판에 놓을 결정적인 말을 찾아낸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제니스코프의 재무제표와 씨름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장부상으로는 너무나 완벽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꼬아놓아 명확한 약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막다른 길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에 그가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유나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오늘 경매는 잘 끝났어? 지훈이 물었다. 네, 덕분에요. 아, 오늘 KBC 은행 사모님을 만났는데 남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니스코프라는 회사에 너무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요즘 무리하게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다고요. 혹시 당신이 아는 회사예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수한 호기심처럼 물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KBC 은행, 제니스코프의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그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다. 그는 황급히 컴퓨터를 켜고 제니스코프와 KBC 은행 간의 공시되지 않은 거래 내역과 담보대출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유나가 던져준 작은 조약돌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훈은 등 뒤에 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내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여왕이었다. 강지훈이 유나의 정보 덕분에 제니스코프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최진석은 훨씬 더 저열하고 악랄한 비수를 그의 등에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가 던져준 정보로 밤샘 분석을 하던 지훈이 마침내 결정적인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발견하고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홍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총재실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막 업데이트된 인터넷 경제지의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천재 CEO 강지훈의 그림자. 안면대교 참사 그날의 숨겨진 진실. 제목부터 노골적인 악의가 느껴졌다. 기사는 과거 지훈이 겪었던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과거사 들추기가 아니었다. 기사는 자신을 당시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A씨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철저히 왜곡되고 날조된 한편이 악의적인 소설과도 같았다. 기사는 젊은 시절의 지훈을 성공에 눈이 먼 오만한 청년으로 묘사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라이벌이었던 최진석에게 위험한 자동차 경주를 제안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안면대교 위를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운전 미숙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심지어 최진석을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영웅으로 지훈의 부상은 자업자득이자 오만에 대한 천벌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당장 기사를 내리고 정정보도를 홍보팀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지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태블릿 화면의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 있었다. 문장들이 살아 움직이는 독사처럼 그의 눈을 파고들어
애써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혔다. 땡! 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무실의 풍경이 일그러지며 멀어지고 그의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그날 비가 쏟아지던 안면대교 위로 추락했다. 그때 지훈과 최진석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 소속된 가장 촉망받는 라이벌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안면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최종 책임자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지훈은 독창적인 기획력과 데이터 기반의 논리로, 최진석은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인맥으로 각각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운명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 아침부터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지훈 씨, 자네의 기획안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모르는 책상 물림의 공상이지. 최종 보고를 위해 현장으로 향하는 길. 최진석이 차를 나란히 붙이며 창문을 내리고 비웃음을 던졌다. 지훈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때부터였다. 최진석의 차가 마치 경주라도 하듯 지훈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마침내 두 대의 차는 텅 빈 안면대교 위에 들어섰다. 여기서 현장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지. 감히 덤빌 용기는 있나? 범생이? 최진석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였다. 안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이 최진석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아기를 깨웠다. 순간 최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하더니 이내 핸들을 지훈의 차 쪽으로 거칠게 꺾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지훈의 차 옆면이 찌그러졌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쇠가 찢어지는 굉음, 유리가 박살나는 파열음, 그리고 왼쪽 다리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이 동시에 덮쳐왔다. 차가 마침내 멈췄을 때 반쯤 부서진 차체는 위태롭게 가드레일에 걸쳐 있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그대로 다리 아래의 까마득한 바다로 추락할 아찔한 상황이었다. 부서진 운전석에 갇힌 지훈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눈을 떴다. 빗줄기가 커튼처럼 쏟아지는 도로 저편에 멀쩡히 멈춰선 자신의 차에서 내리는 최진석의 모습이 보였다. 최진석. 지훈은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와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최진석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한 지훈의 차를 확인하고 그 안에 갇혀 피를 흘리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그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이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차가운 만족감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최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9에 신고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훈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을 뿐이다. 그 미소는 지훈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죽어가는 동료를, 아니, 자신이 죽이려 한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 그 비정한 모습이야말로 지훈의 영혼에 가장 깊은 흉터를 남긴 칼날이었다. 총재님, 강 총재님, 정신 차리세요. 홍보팀장이 거의 울부짖듯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제야 지훈은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마치 그날처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책상을 짚은 그의 손이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과거의 악몽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의 눈은 더 이상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최진석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 미수자였고 진실을 묻은 채 동료의 비극을 발판 삼아 성공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이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를 바라보는 홍보팀장은
총재의 눈빛이 변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더 이상 냉철한 경영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냥에 나서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법무팀, 지금 당장 소집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와 그 배우, 익명의 제보자라는 놈의 신원까지 샅샅이 파헤쳐.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하지 않는다. 사냥을 시작한다. 강지훈의 반격은 최진석이 예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감정적인 반박을 하거나 법적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칼을 갈았다. 윤활을 통해 얻은 KBC은행과 바이오 산업이라는 단서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지훈의 팀은 제니스 코프와 관련된 모든 바이오 투자 내역을 샅샅이 훑었고 마침내 최진석의 가장 큰 도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이오제닉스라는 이름의 신약 개발 회사였다. 최진석은 제니스 코프의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KBC은행에서 받은 막대한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이 회사의 지분에 올인하고 있었다. 바이오제닉스는 현재 췌장암 치료제의 제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주가는 수십 배로 폭등할 것이고 최진석은 그 돈으로 이노베이트 퓨처를 손쉽게 집어삼킬 수 있을 터였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제니스코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리스크였다. 한편 최진석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었다. 과거사를 들쑤신 기사는 강지훈의 명성에 흠집을 냈고 이노베이트 퓨처의 주가는 연일 불안한 등락을 거듭했다. 그는 강지훈이 지금쯤 개인적인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과거의 사고에서처럼 강지훈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은 그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VVIP들을 초대한 비공개 파티를 열었다. 강지훈은 끝났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불구자가 된 셈이죠. 이제 곧 이노베이트 퓨처는 제니스 코프의 새로운 가족이 될 겁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 든 최진석이 자신만만하게 선언하자 그의 주변에 모여든 아첨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된 듯 행동했고 그 오만함이 결국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사냥개가 자신의 목줄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지훈의 전쟁 상황실에서는 바이오제닉스에 대한 최종 분석이 완료되었다. 지훈의 팀은 단순한 재무 분석을 넘어 해외의 저명한 의학 연구진까지 비밀리에 접촉하여 바이오제닉스의 임상 데이터 전체를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데이터에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성급한 욕심이 걸러내지 못한 함정이었다. 최진석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겠지.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가 서 있는 바닥을 통째로 무너뜨릴 것이다. 지훈의 작전은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우아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팀은 바이오제닉스의 임상 데이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형태의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전문 애널리스트와 공신력 높은 의학 저널 몇 군데에 동시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거기에는 어떠한 비방이나 선동도 없었다. 오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냉정한 질문들만이 담겨 있었다. 이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정 환자군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가? 와 같은 전문가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최진석의 예상 밖의 한 수였다. 그는 지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총회를 준비하거나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 공방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다. 자신의 다른 투자처, 그것도 가장 민감한 바이오제닉스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보고서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즉시 바이오제닉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시장 관망 혹은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시장에는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바이오제닉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주식을 내던졌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다. 파티의 숙취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 소식을 접한 최진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확히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판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윤하는 예정되어 있던 미술관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진들 중에는 금융계의 거물들과 대기업의 오너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예술과 문화에 대한 담소가 오갔을 회의실은 이날따라 살얼음판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휴대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특히 KBC 은행장의 아내인 박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연결된 통화에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바이오제닉스라니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라고 외쳤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윤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쏘아올린 화살이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명중했음을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다. 제니스 코프의 총재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알아내. 최진석은 모니터에 떠있는 수직 하강 그래프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이오제닉스의 주가 폭락으로 KBC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은행은 즉시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를 통보해왔다.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니스 코프가 가진 모든 자산이 차압될 위기였다. 최진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강지훈을 얕보아도 너무 얕보았다는 것을. 그는 강지훈을 그저 다리 저는 불구자,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약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화려했던 승리의 축배는 처절한 패배의 독배가 되어 그의 목구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짐승이었다. 바이오제닉스 주가 폭락으로 인한 KBC 은행의 마진콜은 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벌려 간신히 급한 불을 껐지만 그 과정에서 제니스 코프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었다. 화려했던 그의 성체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석의 사무실은 더 이상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깨진 유리장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때 그를 칭송하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눈치만 살피는 하이에나처럼 변해 있었다. 강지훈, 그 절름발이 자식.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강지훈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한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가장 비열하고 금지된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의 약점은 다리가 아니야.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가 애지중지하는 완벽한 가정이다. 비즈니스에서 졌다면 그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면 그만이야. 뒤틀린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독버섯 같은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악랄하고 그림자 같은 인물인 하 실장을 호출했다. 강지훈의 아내와 아들을 감시해. 흠집 하나라도 찾아내.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최진석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볍게 넘어버리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하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검은 그림자가 강지훈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위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며칠 전부터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갤러리에서 퇴근할 때 백미러를 통해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는 장소마다 비슷한 위치에 정차해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자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차가운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미 회사 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준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아들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이 주는 공포는 그녀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 실장의 감시는 집요했지만 서윤아의 사생활은 너무나 깨끗했다. 그녀는 일과 가정 외에는 어떤 잡음도 없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아무리 뒤를 캐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최진석은 다음 단계의 음모를 지시했다. 흠집이 없다면 만들면 되지. 그녀의 갤러리, 그녀의 자존심이자 직업이야. 그걸 망가뜨려버려. 며칠 후 최진석에게 매수된 한 삼류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터뜨렸다. 서윤아의 갤러리가 최근 경매에서 위장 미술품을 고가에 거래했으며 이것이 비자금 세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마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한 번 던져진 의혹의 돌멩이는 맑은 호수 같았던 미술계를 순식간에 흙탕물로 만들어버렸다. 기사가 나간 직후 갤러리는 혼돈에 빠졌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전화를 걸어와 재검토를 통보했고 다음 전시에 참여하기로 했던 작가들은 불안감을 표출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녀의 명성과 신뢰가 악의적인 기사 한 줄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유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직원들을 다독였지만 혼자 남은 관장실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강지훈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 중이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으로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도 이악 물고 견뎌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용서의 영역을 벗어난 신성모독과도 같은 행위였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의를 끝내버렸다.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경영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의 안에서 언제나 이성의 고삐에 묶여있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그 고삐를 끊고 포효하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분노 때문인지 그의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위태롭고 무거워 보였다. 그는 개인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지훈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지금부터 서윤아 관장과 아들의 신변을 24시간 밀착 경호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그 자리에서 팔다리를 부러뜨려도 좋아. 그리고 하 실장이라는 자, 최진석의 수족 노릇을 하는 그놈의 뒷조사를 해.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듣는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유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그의 발소리를 듣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유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시선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애틋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야. 그는 유나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내가 약속할게.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최진석이 피눈물로 갚게 만들겠어. 저 인간을 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그의 속삭임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위로이자 용서받지 못할 적을 향한 서늘한 사형 선고였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 무자비한 응징이 시작된 것이었다. 최진석이 그어놓은 상처는 강지훈의 가족이라는 평화로운 유화 위에 쏟아진 검은 잉크 방울 같았다. 한때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도는
안전가옥이 되었다. 지훈의 보안팀이 집 안팎을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유나는 민준이를 외부 활동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했다. 아이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실체는 몰랐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차가운 불안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의 미소에서는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늘 바빴던 아빠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어딘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민준이는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부모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평소보다 더 밝게 행동하려 애쓸 뿐이었다. 한편 지훈의 반격은 암초에 부딪힌 상태였다. 보안팀이 최진석의 수족인 하 실장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차량을 찾아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하 실장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한 전문가였다. 그가 유나와 민준의 주변을 맴돌았다는 CCTV 영상은 확보했지만 갤러리 위작 스캔들을 직접 조작했다거나 최진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놈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기자와 접촉했고 대포폰과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지훈은 초조해졌다.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는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법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하 실장의 동선과 주변 인물 관계도를 보며 해답을 찾으려 했었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고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민준의 방에서 함께 복잡한 구조의 우주선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최진석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손으로 블록을 조립하며 제잘거렸다. 아빠, 이상한 아저씨, 요즘은 왜 안 보이지? 레고 설명서에 집중하던 지훈은 아들의 뜬금없는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아저씨, 누구 말하는 거야? 아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있잖아, 맨날 공원에서 우리 쳐다보던 까만 차 아저씨. 그 순간 지훈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하 실장이었다. 그는 아들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아빠한테 할 말 있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그 아저씨 손에 무서운 용이 살고 있었어. 아들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용? 용이라니? 응. 아저씨가 차 창문 내리고 담배 피울 때 봤는데 손목에 시커먼 용이 꿈틀하고 있었어. 이렇게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손목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신용을 했다. 용 문신. CCTV 영상의 흐릿한 화질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아저씨 차에서는 이상한 사탕 냄새가 났어. 딸기 맛인데 좀 이상한 냄새. 지훈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아빠가 미처 못 본 것까지 다 봤구나.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용문신, 그리고 특이한 향이 나는 전자담배. 이것이야말로 하 실장이라는 유령을 현실 세계에 묶어둘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이 두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손목에 용문신이 있고 특정 브랜드의 딸기향 전자담배를 피우는 인물이다. 이 바닥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뒤져 그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들, 모든 걸 알아내.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아이의 순수한 속삭임은 이제 최진석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날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새로운 단서는 수사의 급물살을 가져왔다. 보안팀은 뒷세계 정보원들을 통해 손목에 특징적인 용문신을 하나, 실장의 신상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냈다. 그리고 그가 피우는 전자담배가 일부 마니아층만 사용하는 희귀한 제품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들은 하 실장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의 한 불법 도박장을 특정했고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하 실장이 도박장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서 갤러리 위작 기사를 썼던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와 접선하는 장면이었다. 고성능 망원 카메라 렌즈는 하 실장의 손목에 새겨진 용 문신과 그가 기자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선명하게 담아냈다. 심지어 그들의 대화 내용 일부까지 녹음되었다. 최 회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전해달라더군. 이것은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보고서를 받아든 지훈은 말없이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용 문신이 새겨진 손과 돈 봉투, 그리고 기자의 비굴한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잠들어 있는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레고 우주선을 품에 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한참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적들은 그의 가족을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의 가족은 약점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특히 그의 아들, 작고 순수한 영웅은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지훈은 아들의 이불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준비를 마친 사냥꾼의 차갑고 고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노베이트 퓨처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시작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들과 작은 소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 그리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소음은 마치 폭풍 전야의 불안한 바람 소리 같았다. 강지훈과 그의 임원들이 한쪽 문으로 들어서자 반대편에서는 최진석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나타났다.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진석 측의 공세가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동안 공포와 거짓 정보로 포섭한 일부 소액주주들을 앞세워 파산 공세를 펼쳤다. 최진석의 법률 대리인이 먼저 단상에 올라 최근의 주가 불안과 악의적인 스캔들을 거론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언어는 정중했지만 모든 문장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 숨어 있었다. 강지훈 총재의 개인적인 역량은 존중합니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주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사생활이 불안정할 때 회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총재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시장의 의심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계획된 듯이 객석에 앉아있던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최진석에게 매수된 인물이었다. 그는 연민과 우려가 뒤섞인 교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총재님, 과거의 불행한 사고를 극복하신 의지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육체적, 그리고 어쩌면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계속 싸워야 하는 리더가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회사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불안한 모습들은 총재께서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드시다는 반증은 아닙니까? 그것은 지훈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개적으로 후벼 파는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무자비하게 터져댔다. 지훈의 곁에 앉은 임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작 공격의 대상이 된 지훈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마치 적들이 가진 모든 화살을 소진하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장수처럼. 마침내 최진석 측의 모든 공격이 끝나고 장내 사회자가 강지훈 총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분명하게 절뚝였다. 그의 적들이 약점이라고 공격했던 바로 그 증거가 수백 명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상처를 딛고 나아갔다. 단상에 선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회장을 가득 채운 주주들을 한 명 한 명 차분한 눈빛으로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불안이 아닌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모든 이의 귀에 정확하게 밝혔다. 먼저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변명 대신 거대한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래프가 제 대답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외부의 인위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의한 것일 뿐, 이노베이트 퓨처의 내재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과 다가올 신기술 발표 계획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냉철한 데이터와 빈틈없는 논리로 자신을 향한 모든 경영상의 의혹을 조목조목 격파했다. 비즈니스에 대한 방어를 마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주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스스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 다리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네, 저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흉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제게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는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완벽한 육체가 아니라 결코 부서지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약점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의 진솔하고 강력한 말에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에 감화된 주주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최진석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강지훈이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무기로 바꾸어 판을 뒤집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지훈은 방어를 마쳤지만 그의 연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눈짓으로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경악하는 최진석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이 회사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뒤틀린 개인적 원한을 위해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그의 뒤편에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폭풍이 마침내 그 눈을 뜨려하고 있었다. 암전된 스크린 앞에 선 강지훈의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와 같았다. 그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심판의 서곡이 시작될 참이었다. 최진석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게 무슨 유치한 쇼입니까? 강 총재, 이제 하다하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쇼까지 벌이시는 겁니까? 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오직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윽고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지훈의 팀이 밤새 분석해낸 최진석이 이노베이트 퓨처의 주가를 교란시키기 위해 동원했던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연이어 회사를 비방하고 지훈의 사생활을 공격했던 인터넷 기사들의 IP 추적 결과가 화면을 채웠다. 모든 경로의 종착지는 단 한 곳, 바로 제니스코프의 사옥을 가리키고 있었다.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와 시장 교란 행위의 증거 앞에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어둡고 음습한 도박장, 뒤편 골목의 영상이었다.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속에는 두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진석의 수족인 하 실장, 그리고 갤러리 위작 스캔들 기사를 썼던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였다. 카메라는 하 실장의 손목에 새겨진 용문신을 클로즈업했다. 그리고 그가 기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영상에 삽입된 선명한 자막과 함께 녹음된 그들의 대화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최 회장님께서 수고했다고 전해달라시더군. 갤러리 기사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다고 말이야. 기자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최진석이 아내 유나를 공격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공작의 전모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불법 도청이고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최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변호인단이 황급히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광적인 반응은 오히려 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진 맨얼굴이 드러났다. 지우는 무너지는 최진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팀에게 다음 영상을 재생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군. 화면이 바뀌고 조용한 취조실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하 실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다. 영상에는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명시되었다. 하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지시로 유나와 민준을 미행하고 갤러리 스캔들을 조작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지훈의 변호사가 그의 오랜 과거에 대해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는 안면대교 사고 당일 최진석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그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파기한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 회장님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강지훈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자백은 사고의 진실을 최진석이 단순한 사고의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가해자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성공 신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세워진 피 묻은 탑이었음이 드러났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의 조명이 천천히 켜졌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다. 이윽고 그 침묵을 깨고 거대한 혼돈이 폭발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외쳐댔고 주주들은 분노에 차 최진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살인 미수자, 사기꾼, 당장 끌어내. 모든 비난의 화살이 한 점을 향해 나라가 밝혔다. 최진석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총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모든 것이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돌팔매질을 당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세계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지우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다시 한번 잠재웠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섰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법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최진석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명확하게 빛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폭풍 같은 사건은 다음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제니스코프 최진석 회장, 살인 미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안면대교 사고의 추악한 진실, 10년 만에 드러나 강지훈 총재의 극적인 반격, 진실은 승리한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을 비추었다. 한 사람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의혹을 벗고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 후 몇 달간 많은 것들이 변했다. 최진석의 제니스코프는 오너 리스크와 재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강지훈의 이노베이트 퓨처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주가는 최고점을 경신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지훈은 비전 선포식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간이 흘러 최진석에 대한 법의 심판도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지훈은 선고가 있던 날 교도소로 향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과거와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방탄유리 너머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최진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를 올가매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걸어 나왔다. 유나의 갤러리 또한 모든 누명을 벗었다. 그녀의 굳건함과 품격에 감동한 후원자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성공적인 재개관 특별전을 열었고 수많은 관람객들 앞에서 변함없이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이 온통 부드러운 가을빛으로 물든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훈의 집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체스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체스의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빠, 킹은 왜 이렇게 약해? 한 칸밖에 못 움직이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지훈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킹은 약한 게 아니야, 아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란다. 그리고 킹은 혼자 싸우지 않아. 가장 강력한 킹과 용감한 나이트, 든든한 룩들이 킹을 지켜주지. 좋은 킹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왕이란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면 가족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을 주거든. 민준이는 아빠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유나가 따뜻한 코코아 2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다정하게 체스를 두고 있는 두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그런 아내와 체스 말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문득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익숙한 분통이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그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통증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나 약점의 낙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싸움을 이겨낸 용사의 훈장처럼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증명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렇게 불렀다. 다리를 저는 총재.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행운아. 지우는 속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틀린 말은 아니군. 나는 정말 행운하다. 하지만 그의 행운은 회사를 지켜내거나 부와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은 어느 비 오는 날 갤러리에서 한 여자를 만난 것이었다. 자신만큼이나 똑똑하고 용감한 아들을 얻은 것이었다.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매일 아침 절뚝이며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행운의 실체였다. 그는 손을 뻗어 곁에 선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마음은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로 가득했다.